속도가 높아져서, 그렇죠. 친숙도가 높아져 한번 검사 받아봤다 이렇게 측정값에 영향을 미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검자를 대상으로 유사한 시험 문제나 조사 도구로 반복 측정하는 경우 보통 처음의 결과보다 나중의 결과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물어볼게요. 처음 결과보다 나중의 결과가 좋게 나오면 신뢰도가 떨어진 겁니다. 그죠? 신뢰도가 떨어지면 일반적으로 타당도도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관성이라는 말은 같은 확률을 보일, 같은 상황을 보일 확률이 똑같이 많이 나오는 것을 신뢰도라고 하잖아요. 내적 타당도 할 때 왜 신뢰도가 얘기하냐? 신뢰도가 낮아지면요, 무조건 타당도는 떨어져요. 근데 반대로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는 정답이 알 수 없다가 정답이야. 신뢰도가 높다고 꼭 타당도가 높은 건 아니야. 근데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는 무조건 낮게 돼 있어. 알겠어요? 우리 선생님은 화 풀고, 마음 편하게 해. 어, 어, 이 모든 공부가 사실은 즐겁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을 이롭게 하는 공부지 불편을 주는 공부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생각하셔. 사실 어렵다는 거 알기 때문에 2호차 드리는 겁니다. 2호차.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효과, 도구 효과죠. 검사 요인, 즉 테스트 효과와 동일한 매우 유사한 검사 도구를 중복 실시하는 경우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때, 도구 요인은 사전사후 검사 도구를 각기 달리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도구 효과 할 때 이런 거 아시죠? 난이도가 낮은 문제가 먼저 나오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먼저 나올 때와 반대로 나올 때 실제로 평균 점수가 10점 차이가 나요. 어느 것이 더 높게 나온다는 거죠? 난이도가 쉬운 게 앞에 있을 때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응? 왜 그러냐고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두뇌나 우리의 육체나 똑같습니다. 육체도 한번 힘을 쓰고 나면 힘이 빠지죠. 턱걸이 15개 했어. 잠시 쉬고 나서 금방 또 할 것 같고 턱걸이 잡아보면 12개, 11개뿐이 못 해요. 잠시 쉬고 나면 힘이 다시 회복돼서 또 할 것 같아도 확실히 그보다 더 적게 하게 되죠. 머리도 마찬가지. 어려운 문제로 머리가 많이 소모되면 이제 쉬운 문제가 나와도 생각하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뇌 소모가 적은 것부터 두뇌 소모가 많은 거로 하는 것이 훨씬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거죠. 인정? 그래서 사전검사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출제하고 사후검사에서 난이도가 낮은 문제를 출제한 경우 그 결과가 수검자의 노력 때문인지 검사 도구 때문인지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방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제가 이런 것을 한번 한다고 합시다. 자, 이 예는 있죠. 저는 예를 이것저것 막 안 들어. 똑같은 예를 계속 반복해서 들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저것 들고 나면 어지러워져. 그래서 혼자 상상이 안 되니까. 그래서 A 주간보호센터와 B 주간보호센터에 노인들의 정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쪽만 노래방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서 감흥 점수가 먼저 검사해 봤겠죠. 그래서 노래 교실을 실시했던 것이 독립변수. 이제 정서 감흥의 지수가 이쪽과 이쪽의 차이점이 이쪽이 높은 쪽으로 나오면 이제 이 노래 교실이 효과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실험을 시작했는데요. B 노래 교실은 그러니까 실험을 안 해야 되잖아요. 개입을 안 해야 되잖아. 근데 B 노래 교실도요. A 노래교실에서 A 주간보호센터에서 노래교실을 한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그럼 못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실제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쪽이 개입을 했는데 이쪽은 개입을 안 했는데도 개입되는 효과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값을 검사해 보면 명확한 검사가 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분리된 집단들을 비교하는 조사 연구에서 적절한 통지가 안 돼요. 봐요. 적절한 통지가 안 돼요. 자, A 주간보호센터에 노래교실을 실시하는 게 실험 집단이라 그래요. 그 실험 집단이 실시되었던 프로그램이나 특정한 자극들에 의해 실험 집단 사람들의 효과를 얻게 되고 그 효과들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쳐요? 자, 이럴 때 비주간보호센터, 즉 노래교실을 실행하지 않은 그 비주간보호센터가 통제 집단이라 그래요. 알겠죠? 그 통제 집단에 영향을 미쳐버린다는 거야. 그 노인 양반들이 저쪽 비주간보호센터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다 알려줘 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육평가 프로그램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통제하지 않음으로써 이들 간의 상호 교류에 의해서 실험 집단의 영향이 어디에 이식돼 버릴 수도 있다. 통제 집단에 이식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비주간보호센터에도 이식돼 버렸어. 노래교실은 안 할지라도 노래교실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잖아. 우리 처는 혼자 가서 코인 노래방에 가더라. 어, 나이가 소띠니까 62세인가? 62세인데 혼자 가서 코인 노래방에서 3,000원어치 부르고 오더라고. 그러면 노래를 겁나게 잘해야 되잖아. 근데 거의 나하고 비슷한 음치 수준이야. 자, 모방이란 개념은 알겠죠? 인가적, 인가적 시간 순서, 인과관계 방향에 모여서 이것은 딱 한 번만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어제부터 독립변수를 조작했어.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거 개입한 게 독립변수 조작이야. 정속변수의 결과값을 얻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내적 타당. 이게 이제 맨날 할 때마다 좋게 나오고 같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인과성이 있는 거죠. 근데 거꾸로는 원래 안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정속변수가 독립변수로 바뀌고 독립변수가 정속변수로 바뀌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 시간적 우선성을 경험적으로 보여줄 수 없는 설계의 형태인 비실험 설계에서 원인 변수인 독립변수와 결과 변수인 종속 변수 사이에 인과관계 방향이 결정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좀 공부를 하시다가 자꾸 훈련받으면 딱 읽으면 어떤 게 독립변수, 어떤 게 종속변수를 알게 되는데 애매모호한 것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는 다 애매모호해. 솔직히. 그죠? 근데 여기 써져 있는 예 같은 거 보면 확실히 애매모호해요. 봐요.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정신분열 간의 연관성을 측정하는 경우 학업 스트레스가 독립변수, 정신분열이 종속변수인지 정신분열이 됐기 때문에 학업 스트레스가 생긴 건지 이거 헷갈리잖아. 그래서 학업 스트레스가 정신분열을 이야기한 건지 정신분열이라는 정신 관련 병이 있기 때문에 학업 스트레스를 이야기한 거지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저는 찾으라고 하면 학업 스트레스와 정신분열의 관계에서 학업 스트레스가 독립변수, 정신분열 관계가 종속변수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책 저자는 정신분열 때문에 학업 스트레스도 생길 수 있다는 식으로 했죠. 그러면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어떻다고 그랬죠?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아서 나오는 결과변수야. 따라서 결과가 원인으로 바뀌지는 않아. 그러니까 거꾸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도 될 수 있다고 나타나는 에, 부분이 바로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선별 요인. 이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저 편향이라는 말 또는 편견이라는 말을 씁니다. 편향, 편견. 이게 이제 선별 요인. 그죠? 선별 요인 내지 편향 요인. 특히 있죠. 음, 이런 것들을 샘플링해서 연구를 할 때요.
확률 표집이 아닌 비확률 표집으로 할 때 편향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 아는 사람,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만 이 연구 대상으로 해버릴 수도 있죠. 자, 프로그램 집행 후 실험 집단과 통지 집단 간의 결과 변수에 대한 측정값의 차이가 프로그램의 집행의 차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두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는 편향된 성별 또는 선택적 편의 또는 선정상의 편견에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죠. A 집단, A 주간 보호센터, B 주간 보호센터에 인지 프로그램을 이쪽만 실시했습니다. 이럴 때 이쪽을 실험 집단, 이쪽을 통제 집단 그래. 그래서 이쪽에 인지 결과에 인지 점수가 높게 나왔어. 그런데 말이요. 이것은 프로그램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쪽에 원장이, 센터장이 노인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만 했고 조금 처진 사람은 안 받았을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값이 좋게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면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다른 예가 있습니다. 자, 남아와 여아를 각각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으로 구분하여 조기 영어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는 경우 발달상과 아동기 때의 언어 습득 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여아에게서 프로그램의 효과가 늦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조기 프로그램의 효과여 여아 때문에 늦게 나오는 거야. 여아 집단이기 때문에 늦게 나온 거죠. 여자가 언어적인 면에서는 똑똑하죠. 어느 정도 사람에 따라서는 이 언어 습득 능력이 여성이 남성보다 그러니까 색깔 구별하는 것과 그러니까 시각이라고 하나요? 색깔 구별하는 것과 그다음에 언어적 능력 그죠? 이런 것은 그다음에 귀로 듣는 것이죠. 듣는 것, 청각 능력 이런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이상 뛰어나다고 그래요. 음. 그래서 너무 또 여성분들 좋아하지 마시고 대신 이제 여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입체 공간적성 같은 게 떨어져서 길을 잘 못 찾아요. 그리고 공간이 뒤틀리면 적응을 잘 못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친숙한 공간에서만 잘해요. 그래서 평생 운전해도 여성이 정차를 밖으로 가버리면 공간이 뒤틀린 거죠. 정차를 잘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남자는, 그것이 이제 입체 공간적성이 남성이 더 뛰어나요. 그러니까 여성이 잘하는 부분이 있고, 확실히 남성이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을 그냥 우리는 편향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성별 요인할 때 편향이란 말을 자주 쓰는 겁니다. 어, 자, 그러면 내적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했죠. 자, 내적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내적 타당도를 높이는데 제1 실험실처럼 이걸 연구할 때 이걸 순수 실험 설계라고 합니다. 조금 오늘 중으로 금방 나와요. 그럴 때 이 순수 실험 설계는 반드시 무작위 할당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그럼 무작위 할당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지 않으면 순수 실험 설계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근데 왜 이걸 실험 설계라고 하냐면요. 실험실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연구한다는 뜻인데요. 실무적으로 어려워. 무작위 할당이. 실제로 해보려면 어렵다고. 왜 그런가? 봐봐요. 자, 인지 프로그램 얘기를 계속합니다. A 주간보호센터, B 주간보호센터를 각자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검사가 안 될 수도 있어. 편향이 있을 수도 있고, 본질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두 주간보호센터를 섞어버려. 어떻게 한다고? 섞어. 그래서 막 섞어. 자, 그러면 완전히 이제 섞어졌죠. 그러면 무작위로 할당돼서 A반과 B반으로 나눠. 알겠습니까? 무작위로 할당됐습니다.
그 무작위로 할당된 이 팀한테 한쪽은 통제 집단으로 개입을 하지 않고 한쪽만 무엇을 한다는 거죠? 인지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비교를 해요. 그러면 확실히 이쪽에 인지 능력이 올랐다면 우리는 이 프로그램 괜찮네. 독립 변수의 조작인 인지 프로그램 실시와 종속 변수의 결과값인 인지 능력이 업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무슨 할당이 전제돼야 된다. 자, 연구 대상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무작위로 배치함으로써 두 집단이 서로 같은 집단이 되도록 해야 돼. 알겠죠? 그리고 배합 매칭입니다. 연구 주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을 미리 알아내서 이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동일하게 분포되도록 해야 돼. 잘 섞어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잘 섞어서 무작위로 할당한다는 거야. 매칭 배합. 통계적 통계. 실험 설계를 통해 통제할 필요성이 있는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간주하여 실험을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변수의 영향을 철저히 통제해야 됩니다. 자, 이건 매칭이니 통계적 통제니 이런 것들도 있기는 읽어놔야 되지만은 반드시 무슨 할당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내적 타당들을 높이려면 무작위 할당이 있어야 되는데요. 순수 실험 설계에서는. 네.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무작위 할당이다. 실제로 생뚱맞게 잘 운영하고 있는 A 주간보호센터 센터장 만나고 B 주간보호센터 센터장 만나서 다 섞어가지고 서로 나눠갖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게 가능할까? 실제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 실험 설계라고 그래. 그런 거예요. 순수 실험 설계는 반드시 무작위 할당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배합 또는 매칭. 그래서 연구 주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을 알아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게 동일하게 분포되도록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사회복지협회에서 해보 발송 여부에 따른 회비 납부율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자, 전체 회원들의 연령과 성별로 구성된 할당 행렬의 각 칸에 배치하고 절반에게는 해보를 보내고 자, 해보가 독립변수죠. 나머지 절반은 해보를 맺히지 않았다면 이를 매칭의 방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전부 다 한 회원이었잖아. 그죠? 그 한 회원에 반만 무엇을 보냈다는 거죠? 해보. 그리고 반은 해보를 안 보내고 그런 상황에서 회비 받았어. 그러니까 회비가 어디가 더 많이 들어오냐? 회비가 똑같이 들어오면 해보 보내고 안 보내고는 큰 의미가 없죠. 그럴 때 절반에게 해보를 보내고 나머지 이런 매칭에 의한 방법이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게 동일하게 분포되도록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통계적 통제. 자, 실험 설계를 통해 통제할 필요성 있는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간주하여 실험을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변수들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이 통계적 통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뭐였죠, 근데? 자, 언제나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어느 숲속을 헤매고 있는지. 그죠? 그걸 고민을 계속하지 않으면 적극적인 미스테이크를 보면 한 만큼 손해야. 어. 자, 그러면 이제 외적 타당도를 제외하는 요인입니다. 일반화 시킬 수 있냐, 없냐. 자, 인천에서 증명된 것을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전국적으로 다 써먹을 수 있냐, 없냐. 이것이 외적 타당도 문제예요. 자, 표본의 대표성입니다. 표본이 모 집단의 일반적인 성격에서 크게 벗어난 특이한 일부인 경우 해당 표본에서 조사된 결과를 전체 집단으로 확대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표본이 모 집단을 대표하기 위해서
모수의 통계량의 전반적 분포와 유사해야 할 것이며 표본의 대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급적 무슨 오차가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설명을 딱 한 번만 하고 나중에 또 나와요. 자, 모집단이 있습니다. 어? 이 모집단에서 확률적으로 샘플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집단을 규준 집단 또는 표준화 표본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단의 평균을 계산하면 이 평균값이 모집단의 평균값이 되고 이 집단의 점수들의 퍼짐의 정도, 이걸 분포라고 그래요. 이 분포도의 그림은 모집단 전체의 그림이 됩니다. 통계적 오차는 있을지라도. 알겠죠? 그러면 이제 샘플링을 잘해야 된다는 거야, 못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샘플링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큰 문제의 오차가 부딪힙니다. 첫째, 여기 아까 편향이라고 그랬죠. 편파에 의한 오차, 편향의 오차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오차를 줄이려고 이런 샘플링을 해서 여론조사하는 기관이나 이런 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요, 그거 뭐 어려워? 전체 인구 비율대로 샘플링의 숫자를 계산하면 되지. 그래서 전라도는 8%니까 8%. 경상도는 다 합쳐서 22%야. 그래서 22%고 충청도 몇 프로고 11%인가 그게요. 그 비율대로 인구 배정해갖고 샘플링하면 될까? 그죠? 언뜻 보면 그렇게 해버리면 편파가 없을 것 같죠. 근데 그래도 생긴다. 여론조사할 때 지금부터 20년 전에 일었던 사건인데 그때는 스마트폰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전화번호로 일반 전화기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어. 그런데 10시부터 5시 사이에 전국의 인구 비율 분포에 따라서 전화를 했어. 그러면 편파가 없어 보이잖아. 근데 편파가 있잖아. 어떻게? 일반 전화기로 가정집에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을 때 그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할머니들이겠잖아. 그죠? 편파가 생겼던 거야. 그래서 그 편파 자체가 편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을 대표하지 못해. 표본을 대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할머니들이 대부분 뽑혀야 됩니까? 전국 골고루 뽑혀야 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편파. 그리고 두 번째는 무선 오차라고 그래서 모집단에 대해서 샘플링의 숫자가 터무니없이 적으면 오차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크기의 샘플링을 해야 돼요. 자, 이렇든 샘플링을 할 때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게 어떤 선별적 편향이 나타나거나 내 말 좀 이해가 되죠? 아니면 샘플링의 숫자가 너무 적거나 그러면 표본을 대표하지 못해요. 그러면 표본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 결론으로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모집단 전체로. 그렇죠? 일반성, 이게 뭐예요? 외적 타당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사의 반응성. 음. 자, 실험 대상자가 연구자의 관찰 사실을 의식하여 연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반응을 보인다면 이걸 사회적 바람직성이라고 해요. 다른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인다면 일반화의 정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실험 대상자 스스로 이 대상자가 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경우 평소와 다른 행동과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이 대표적으로 호손 효과라고 그래요. 자, 호손 효과 하기 전에 호손 연구는 하버드 대학의 메이어 박사가 한 그 호손 연구는 이 호손이 서부 전기회사 이름이야. 그럴 때는 인간관계 이론으로 내세운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공식적 조직이 아닌 비공식적 조직이 작업 동기를 높인다. 그것에 대한 이론이야. 그리고 그 후에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확한 측정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반성이 됩니다. 그 이유는 여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죠. 그죠? 여직원을 대상으로 했어.
그리고 숙련보다는 비숙련 공들이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하버드 대학의 팀들이 와서 연구하고 있다는 걸 알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바람직한 대답을 해줬어. 그들이 기대하는 느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느낌대로 반응을 해줬다. 그죠? 여러분들도요, 어, 저는 이제 제발 바랍니다만은, 이 수업 다 끝나고 훈련생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할 때, 제가 바라는 대로 보통 별 5개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반응할 가능성이 커요. 사람이 그렇게 객관적이질 않아요. 자, 그래서, 어, 어, 그래서 이제, 어디를 할 차례였죠? 어, 그래서 조사의 반응성 효과. 자, 플라시보 효과는 요새 하도 많이 들어봐가지고 알죠? 위약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 타동들을 제외하는 요인 중 조사 반응성과 연관된 것으로 위약 효과라고 합니다. 위약 효과. 실제로 그 백신 처음 개발했을 때 플라시보 효과 말 많이 나왔었죠. 몰랐던 사람도 다 알아듣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백신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100명 중 50명은 가짜 약 주고 50명은 진짜 약 준다는 거죠. 어? 그러면 가짜 약 먹은 사람도 나은 느낌도 받을 거야. 이게 플라시보 효과야. 본래 약효가 전혀 없는 가짜 약을 진짜 약으로 가장하여 환자에게 복용하도록 했을 때 환자의 병세가 이상하게 못 된다는 거야. 호전된다는 거야. 효과를 말하는 것으로 조사 대상자가 주위에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인식할 경우 심리적인 반응에 의해 변화가 나타납니다. 인정? 그래서 여러분 그 시골 장터에 가보면 지금도 만병통치약들 팔죠. 그리고 배암도 팔고 이게 일종의 효과가 있을 리가 없죠. 근데 효과가 나타나기도 해요. 일종의 무슨 효과죠? 플라시보 효과요. 호선 효과 있습니다. 외적 타당도를 제외하는 요인 중 조사 반응성과 연관된 것으로 특히 사회적 바람직성을 고려하는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연구의 대상으로 정해져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게 될 때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호선 효과라는 겁니다. 자, 이쪽 한번 읽어볼까요? 사회적 바람직성은 조사 응답자들이 긍정적이고 호감을 주는 태도나 행동에 대해서 과대 보고를 하는 반면 부정적이고 비호감적인 태도나 행동에 대해서는 가소 보고를 하는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특히 타당도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연구 대상의 조사 반응성은 외적 타당도를 저해한다고 그랬죠. 자,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 2개를 읽어봐요. 표본의 대표성, 그러니까 샘플링한 것이 표본의 대표성을 나타내지 못하거나 자, 조사 반응성 효과 때문에 뭐가 돼요?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어. 자, 그러면 외적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은 반대로 하면 되잖아. 표본의 대표성을 높여서 표본 자료가 모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자, 샘플링 할 때 편파가 있으면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편파가 없게 샘플링 하도록 연구를 충분히 해야 되고, 그리고 모집단의 크기에 대해서 샘플링한 숫자의 크기를 충분히 커야 되죠. 근데 너무 많이 크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많이 생기냐면은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뭐가 많이 든다고? 근데 또 너무 적으면 오차가 커. 그래서 일반화시키기가 어려워져. 그래서 수학적으로 논증해서 그 범위를 보통 정합니다. 그다음에 자, 근데 외적 타당도를 낮추는 것이 조사 반응성이니까 조사 반응성을 낮춰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자기가 지금 연구 대상이 되어 있다는 거, 이것을 낮출 수 있냐가 문제죠. 그죠? 그럴 때 피험자에게, 그러니까 실험을 받고 있는 자에게 실험 사실을 알리지 않는 방법이 최고 좋아. 그런데 뭔가 낌새라는 것이 있잖아, 우리는. 그죠? 내가 지금 조사를
나의 반응을 누군가 측정하고 있다. 이런 낌새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험 기간을 뭐 돼버려요? 장기화해요. 그래서 장기화되면 뭔가 둔해지죠. 음. 그래서 장기화돼서 실험 사실에 둔감해지도록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비처치 통제 집단을 추가하는 방법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처치 하면 아예 아무것도 조사 대상이 되지 않은 집단을, 한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둔다는 거예요. 그 비교 집단을 통제 집단이라고 그래요. 자, 통제 집단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실험 설계야 단일 사례 설계입니다. 자, 실험 설계가 나옵니다. 자, 실험 설계. 자, 사회조사 연구는 자연과학에서 무슨 화학 연구한 것처럼 실험실로 갖고 갈 수는 없죠. 그죠? 실험실과 비슷한 분위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현장에서도 실험실과 같은 느낌이 나오도록 하거나 정 안 되면 현장 그대로라도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좀 해줘. 그래서 이제 실험 설계에 의해서 개념, 조사 설계의 유형은 변수의 조작 가능성 측면에서 독립 변수를 조작할 수 있는 실험 설계, 관련 변수를 조작할 수 없는 비실험 설계로 구분됩니다. 실험 설계란 연구에 적용된 독립 변수에 대한 조작을 통해 그 조작의 결과 종속 변수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독립 변수는 아까 인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고 종속 변수는 그 집단의 인지 능력 향상으로 생각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실험 설계는 반드시 있죠. 순수 실험 설계는 무작위 할당이 꼭 끼어 있어. 그리고 독립 변수의 조작, 그러면 뭐죠? 종속 변수의 결과값이 나오죠. 근데 이 결과값이 독립 변수의 조작으로 발생했는지 안 발생했는지 비교가 있어야 되잖아. 그 비교 기준이 통계 집단이야. 그리고 사전에 검사하냐, 사후에 검사하냐, 사전, 사후 검사하냐, 사후만 검사하냐, 이 부분으로 이름이 다 갈라져 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험 설계 무작위 할당은, 자, 순수 실험 설계를 할 때는, 무작위 할당이 있어요. 실험 대상자들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무작위로 배분한 겁니다. 동질적 배분의 가능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특히 실험 설계에서 우연한 사건과 같은 외부적, 자, 통제할 수 없는 우연한 사건의 개입은 내적 타당들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공부하신 적이 있죠? 언제 공부했어요? 아까 방금. 기억이 안 날 뿐이지. 그죠? 그럴 때 우연한 사건과 같은 외부 요인의 영향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작위 할당.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변수의 조작입니다. 통제 집단은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은 채 아는 상태를 유지하고 실험 집단만 독립변수, 그러니까 인지 프로그램을 개입시키는 겁니다. 실전 환경에서 프로그램 개입이나 실험실에서 실험 처치, 자극 치료 개입 등을 수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독립 변수를 조작을 했어요. 그런데 종속 변수의 결과값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인지 능력이 올라간 거요. 떨어진 거요. 그대로인 거요. 그러려면 통계 집단과 비교를 해봐야 될까, 안 해봐야 될까? 다시 말하면 독립 변수를 조작시키지 않았던, 다시 말하면 인지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집단과 비교해 봐야 되잖아. 그 얘기에 지금. 종속 변수 비교란 말은. 그래서 개입을 끝낸 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서 각각 종속 변수를 측정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거야. 자, 두 집단 간의 종속 변수의 차이값이 발생하면 그것은 독립 변수, 즉 인지 프로그램의 개입 조작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독립변수 효과를 추정하는 기준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실험 설계에 들어갑니다. 실험 설계의 유형. 자, 교과서를 중심으로 요거 왔다 갔다 하면 초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어지럽더라고. 그래서 책장으로 넘깁시다. 공부는 여기서 할 건데 제목을 먼저 봐요. 실험 설계의 유형은 순수 실험 설계라고 써져 있죠. 거기는 반드시 무작위 할당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근데 아까 제가 예를 들어봤다시피 무작위 할당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실제적인 문제에서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장으로 넘겨보세요. 여기는 유사 실험 설계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약간만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무작위 할당이 없어요, 여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무작위 할당이 없는 대신 그와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느낌이 잔잔하게 파도처럼 밀려올 거예요. 전실험 설계는 뭐예요? 현장 그대로를 연구하는 거야. 알겠죠? 응? 현장 그대로. 실무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연구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이? 프로그램 같은 거 하나 개발하면 전실험 설계를 할 수밖에 없죠. 그죠? 아무다 가서 한번 해봅시다. 이거 효과가 있는 것 같네요. 눈빛 보니까 뭐 이 정도로죠. 어? 어. 자, 지금부터 이제 순수 실험 설계에 들어갑니다. 순수자가 붙어 있으면 무슨 할당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순수 실험 설계는 무작위 할당. 아까 말을 했죠. A 주간보호센터, 이제는 꼭 있죠. 무작위 할당이면 두 주간보호센터를 섞어서 다시 두 개로 갈라놨습니다. 순수 실험 설계는 무작위 할당에 의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그러면 그렇게 섞어가지고 다시 나오면 동질적이죠. 근데 이게 동질 그 자체를 또 의심할 수도 있잖아. 어? 확인해 봐야 되겠죠. 확인해 보자는 사람, 확인해 볼 필요가 없다는 사람, 이렇게 갈라지겠죠. 실험 자그 도입에 의한 독립변수 조작. 독립변수 조작은 아까 뭐라고요? 인지 프로그램이야. 그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비교를 특징으로 합니다. 자, 인지 프로그램은 그러면 뭐요? A 집단은 했고 B 집단은 인지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결과값인 종속 변수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어. 자, 비교를 특징으로 한다. 유사 실험 설계에 비해서 당연히 자신이 지금 주장하는 논리 또는 뭐죠? 이 프로그램에 효과가 있다는 논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순수 실험 설계로 증명하는 게 최고야. 뭔 빵? 완빵. 알겠습니까? 네. 자,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라고 써졌죠. 천천히 읽고 설명을 드립니다.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 사전에 검사 한 번, 사후에 검사 한 번. 그러니까 검사를 몇 번 한다는 거예요? 두 번 한다는 거야. 무슨 집단이 그렇다는 거죠? 통제 집단이. 알겠어요? 그러면 실험 집단도 당연히 두 번 검사하는 거야. 그래서 무작위 할당으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분한 후. 자, 그렇고 제가 워낙 반복을 계속해서 이 말이 어색하지 않을 겁니다. A 주간보호센터, B 주간보호센터 이렇게 구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위 할당이 됐다는 말은 일단 두 주간보호센터를 섞어갖고 A, B로 나눴다는 뜻이다. 알겠어요? 그래서 실험 집단에 대해서는 독립변수를 조작해. 그러면 인지 프로그램을 조작을 해. 근데 통제 집단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작을 가하지 않은 채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전후로 해서 비교하는 겁니다. 자, 개입 전 종속 변수의 측정을 위해 자, 사전에 검사를 한번 하는 거야. 그래서 사전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두 집단의 동질성 확보를 할 수 있으며 외생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데 근데 검사를 한 번 했잖아, 지금. 그죠? 또 한 번 검사를 하잖아. 통제 집단도.
자, 그럴 때 검사 효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검사 효과. 자, 지금 검사를 자주 받으면 검사에 익숙해져 버리죠. 내적 타당도는 굉장히 높을 수 있으나 외적 타당도 이렇게 엄격히 실험실 형태로 구조로 한다면 이걸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겠죠. 자, 또 착한 김용필 선생. 착한 무슨 선생? 자, 홍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를 그림으로 한번 써봅니다. 홍제 집단. 자, 이거 천천히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머릿속이 막, 하나씩은 해볼 만해. 근데 한두 개만, 서너 개만 섞어져 버리잖아. 그러면 그것이 그것 같아.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 자,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먼저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작위 할당이 있어. 이 무작위 할당으로 두 집단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다고 해줘. 진짜 무작위 할당으로 두 집단이 나눠졌어. 이쪽은 실험 집단이고 이쪽은 통제 집단. 그런데 아직 개입 안 했다. 아직 개입되기 전에 두 집단이 동질적인 집단인지에 대한 인지검사를 해야 돼. 자, 머릿속에는 인지 프로그램으로만 생각해요. 이것저것 생각하면 헷갈리니까. 알겠죠? 그래서 두 집단의 동질성에 대한 사전검사를 합니다. 무슨 성에 대한? 동질성에 대한. 그래서 인지 능력 평가를 하면 실험 집단과 동제 집단은 같은 인지 평가의 점수가 나와야 돼. 그렇다고 좀 해줘. 그렇죠. 무작위 활동이 잘 됐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실험 집단만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 프로그램을 여기서만 개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통제 집단은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 집단을, 자, 요거 이제 다시 쓰게. 개입한 후 실험 집단이 있겠고, 개입되지 않은 실험 집단이 있죠. 통제 집단이 있죠. 응? 자, 여기에 대해서 인지 능력 평가를 비교해야 돼. 이 비교를 위한 인지 평가를 다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요? 사후 검사가 돼. 그래서 이 제목은 통제 집단을 기준으로 표현을 해봐봐. 통제 집단 사전 검사 한번 하고 동질성에 대한 사후 해가지고 그 비교 검사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위에는 동질성이었는데 밑에는 동질성이요 이질성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질성으로 나타나야죠. 왜 이질성이죠? 왜 이질성이요? 이 개입의 효과가 있다면 이쪽은 인지평가 점수가 높을 거고 이쪽은 낮죠. 그러니까 똑같지 않죠. 개입 후에는 서로 똑같지 않아야 돼요. 자, 봐봐. 이거 옛날 얘기 또 해봅시다. 옛날 얘기 서로 끄집어내면 상처만 되는데 이런 경우 개입 후에는 U1과 U2가 서로 다르다. 그렇지. 그런 것이 영구가설이 될 수 있다. 그렇잖아. 서로 똑같아 버리면 영가설이 된다고 그랬었잖아. 우리 그런 것 해서 기쁨을 나눈 적이 있었어. 그제? 기억 상실증 환자의 고통을 나눠가지거든. 자,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죠? 포인트는 이렇게 개입한 후에 다시 검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느낌이 없죠.
어떤 집단이 무작위 할당을 해갖고 실험 집단, 통제 집단에 대해서 검사 한번 했어. 그러면 이제, 아, 이렇게 내가 검사를 받고 있구나. 근데 또 검사를 해. 그죠? 예. 그러면 검사 효과라는 것이 나타나 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검사를 참 잘 받아보러 무슨 집단도, 통제 집단도 개입 안 했는데도. 인정합니까? 그래서 인지검사지가 여기서는 인지검사지 그대로 여기다 또 썼다고 생각하면 이 점수가 요런도 높고 요런도 높아져 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렇다고 좀 해줘. 그래서 검사 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 또 착한 용필이 선생 한 번 더 읽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까 그림을 생각해서 읽는 순간에 마른 논바닥에 물이 스며들듯이 쏙 들어가야 돼요. 무작위 할당으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분한 후 아까 그림 기억납니까? 실험 집단에 대해서 독립변수 조작을 가한다. 이게 개입한다는 거야. 자, 통제 집단에 대해서는 아무 조작을 가하지 않은 때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전후로 비교하는 거다. 전과 후로 비교하니까 두 번 비교한다는 거야. 그래서 개입 전에 종속 변수를 측정해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그래서 두 인지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해서 두 집단이 완전히 동질적이구나 이렇게 확인한 다음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 바로 동질적이라고 그러잖아. 니꼬르죠 그러니까. 그죠? 외성배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 검사 효과를 통제할 수 없으며, 자, 검사 효과가 통제하기 어렵다고 그랬죠? 자, 내적 타당도가 높으나 외적 타당도는 낮다고 그랬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어느 정도? 검사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인지평가를 처음 한 번 더 할 거고, 나중에 또 오면서, 만약에 그 평가지가 그 평가지면, 통제 집단도 인지 능력이 검사를 한 번 받는 걸 또 받았으니까 능력이 높아져 버려. 개입하고 상관없이. 인정? 그래서 아이씨 검사 효과를 좀 줄여볼까? 그죠? 서로 믿고 처음부터 나누는 순간에 동질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동질성에 대한 확인을 하지 말고 사후에만 검사해보는 게 어쩔까?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로 믿고 사는 사이가 무슨 사이? 좋은 사이. 그래서 이제 읽어봐 이제. 통제 집단 위에 글자고 틀리네.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서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동질성에 대한 검사는 안 했다는 거예요. 같은 인지 점수가 나온가 그거 하기는 않고 그냥 믿고 갔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의 단점을 이 단점은 뭐예요? 검사 효과의 단점이에요. 보완하기 위해서 실험 대상자를 무작위로 할당하고 사전 조사 없이 자 무슨 조사 없어? 실험 집단에 대해서 조작을 가하고 통제 집단에 대해서 아무런 조작을 가하지 않은 채 그 결과를 서로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사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위에 써져 있는 무슨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사전 사후 검사 통계에서 왜 사전에 검사를 했던 건가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눌 때 두 집단이 과연 인지 평가 점수가 같이 나오는가? 그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을 확신하기 위해서 그러죠. 근데 여기는 그냥 믿고 오라 그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요것을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학화된 증거를 못 내놓고 있죠. 그래서 또 착한 김용필 선생 한 번에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다시 또 처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뚱맞게 다시 한번 써볼까요? 처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한 선생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 고마워요. 자, 인정해 주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자, 통제 집단. 자, 사전자가 빠집니다. 사후 검사 설계.
자, 순수 실험 설계에서는 무작위 할당이 있는 거라고 그랬죠. 자, 무작위 할당이 있으니까 요렇게 할당되고 요렇게 할당돼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눕니다. 근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과연 같은 인지평가 점수가 나오는 건지에 대한 사전검사가 없다는 겁니다. 자, 무슨 검사가 없어? 사전검사가 없어. 알겠죠? 그리고 자, 이렇게 나눈 다음 이 실험 집단에만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인지 프로그램을 개입을 했어요. 자, 그러면 통제 집단은 원래 개입하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쓰겠습니다. 이 개입한 후 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인지 능력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검사를 하는 거죠? 사후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제 집단이 검사를 2번 받았어요? 한 번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검사 효과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사전검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이 완벽하게 동질성이 있는 집단인가를 잘 모른다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검증이 없기 때문에 원래 실험 집단이 인지 능력이 높게 우연의 일치로 무작위 할당이 됐는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실험 집단을 비교해 봤더니 실험 집단의 인지 점수가 높게 나왔다. 그러면 독립변수의 조작인 개입 때문에 종속변수의 결과값이 나왔는지 아니면 원래 집단이 높은 건지 내적 타당도에 대한 증명도가 어디보다는 낮아. 사전 사후 검사 설계보다는 낮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거 생각보다 어지럽다고 그랬어요? 안 어지럽다고 그랬어요? 어지러워. 자, 그러면 어지러우면 머리도 좀 쉬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 7교시라고 쓰고, 제 7교시 맞죠? 자, 184페이지 책을 좀 보세요. 자, 소리 들립니까? 소리 들리면 이렇게 0. 184페이지. 1번, 조사 설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아닌 것. 조사 설계하면 그 설계할 때 그 연구 디자인, 설계 디자인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구체적 자료 수집 방법, 모집 단위랑 표집 방법, 자료 분석 절차 방법. 그다음에 주요 변수 개념정의나 측정 방법 들어가야 되는데 연구 문제의 의의와 조사의 필요성은 조사 설계보다 한참 앞의 얘기죠. 들어본 적이 없죠. 네. 자, 어디냐면은 음,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조사 설계가 어디냐면은 어, 어, 어. 하여튼 어디 있어? 찾으려고 하니까 어? 몇 페이지야? 116페이지에 있다. 자, 116페이지에 보면 조사 연구의 일반적 과정에서 연구 문제 설정, 가설 설정, 조사 설계. 지금 조사 설계가 나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할 때 느낌이 오시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인과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야 되죠. 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일정한 방식으로. 자, 독립변수가 변하면 종속변수가 같이 변한다. 공변성이라고 해서 공변성. 자, 그 다음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가 인과적 관계여야 돼? 허위적 관계여야 돼?
인과적 관계하죠. 자, 그래서 자, 또 얼른 못 찾겠다. 내가 미쳤나 봐. 빨리 못 찾겠네. 하여튼 찾아서 해요. 어, 어. 자, 그 다음에 자, 3번. 조사 설계의 타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는 서로 필요 조건 관계에 있다. 자,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는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자, 내적 타당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일반화시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외적 타당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내적 타당도가 높은 건 아닙니다. 자, 조사 대상 성숙은 외적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사 성숙 효과는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죠.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달라져 버려. 아이가 달라졌어요. 내적 타당도. 동일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서울과 제주에서 같지 않은 것은 자, 외적 타당도가 낮기 때문이죠.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인천에 썼던 원인과 결과 관계가 제주도에서도 쓰고 전국 어디에서나 쓴다면 외적 타당도 문제라고 그랬죠. 외적 타당도는 연구 결과에 대한 대안적 설명 가능성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외적 타당도는 연구 결과에 대한 대안적 설명 가능성의 정도는 내적 타당도예요. 무슨 타당도? 특정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이 프로그램 확인 연구는 무슨 타당도 확보죠? 내적 타당도 확보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3번 문제는 잘하면 풀 수 있죠. 극복 안 돼? 된다고 좀 해줘. 자, 4번. 다음 연구 설계의 내용에서 확인될 수 있는 내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지진에 의해 정신적 충격에 빠진 재난지역 주민 대상 위기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위기 개입 직전과 개입 후 한 달 만에 각각 동일한 척도로서 디스트레스, 자, 스트레스의 반대, 디스트레스의 정도를 측정하여 비교하고자 했다. 자, 내외적 타당도 할 때, 우연적 사건이 내적 타당도를 제외하고 있다. 그 내용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연적 사건은 맞는데 그 자체를 연구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연적 사건을 하려면 내가 A를 연구하려고 하는데 이 연구의 결과에 B라는 종속 변수 나올 사이에 다른 변수가 끼어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이것은 처음부터 무슨 변수만 갖고 따졌어요? 재난지역이 있죠. 지진으로 정신 충격에 빠진 재난지역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연적 사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도구 효과 내지 내적, 도구 효과하고는 관계없죠. 도구 효과면 그 뭐죠? 테스트 검사지 갖고 따져야 되잖아요. 많이도 갖고. 실험 대상자 상실. 자, 실험 대상자 상실하면 뭐예요? 알코올이나 담배 금연할 때 끊기 힘든 사람 중간에 다 탈락한 사람 빼놓고 하면 효과가 있는 거로 나타난다 그랬죠? 성숙 효과가 내적 타당도를 제외하고 있다. 자, 위기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이를 위해 위기 개입 직전과 개입 후 한 달 만에 그러면 지진으로 정신적 충격에 빠졌는데 한 달 지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돼버렸겠죠.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게 프로그램의 효과요? 아니면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효과요? 신의 효과일 수도 있죠. 시간의 영역은 신의 영역이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안정화 될 수도 있잖아. 이게 성숙 효과죠. 4번이 정답이겠네요. 선택 효과, 자, 편의죠. 외적 타당도를 제외하고 있다. 자, 선택 효과, 편의 효과는 외적 타당도 문제도 아닐 뿐만 아니라 위에는 그 편의나 편향의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잘 해놓으셔야 되냐면 그 124페이지 한번 봐요.
그 내적 타당도를 제외하는 요인에서 성숙 효과, 우연적 사건, 그 다음에 중간에 탈락 효과, 통계적 해기, 검사 효과, 도구 효과, 모방, 인가적 순서의 전후, 선별 요인. 제가 이거 편향이라 그랬죠. 이것하고 외적 타당도를 제외하는 요인인 표본의 대표성과 조사 반응성 효과하고 구별을 하고 있어야 돼. 알겠어요? 구별할 수 있다고 조금 해줘. 비대면 구별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다음 사례의 내적 타당도를 제외하는 요인은 사전검사에서 우울 점수가 지나치게 높은 노인 양반 5명만 노인을 선정해서 다시 검사하면 낮아져. 그래서 5명을 선정하여 우울검사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동일한 도구로 사후검사를 실시했어. 그러면 프로그램 제공이 독립변수고 사후검사가 우울 점수가 낮아진 게 종속변수인데 이게 말입니다. 그 프로그램의 효과인지 아니면 최고로 높은 사람들만 검사해서 해보면 통계적으로 회귀해서 낮아진 건지 알 수가 없죠. 그죠? 내적 타당도를 제외하는 요인은 통계적 회귀 효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래서 이거 통계적 회귀 효과 때문에 내적 타당도 요소가 낮아진 겁니다. 알겠습니까? 6번입니다. 다음 사례 내용과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을 옳게 나타낸 것은 동일한 지역 내에 두 복지관 가운데 한 복지관에서 효과 높았던 여가 프로그램이 다른 복지관에서 높지 않은 것으로 됐어.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효과가 그 복지관에는 독립변수 조작과 종속변수의 효과가 나왔는데 다른 복지관에서는 그 효과가 안 나왔다는 뜻이죠. 자, 사례 1이 그래요. 자, 사례 2. 노인을 대상으로 물리치료 프로그램을 이런 거 1년 이런 식으로 나오면 거의 있죠. 성승효과 얘기죠. 1년 동안 실시한 후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노인들의 신체적 건강 상태가 변화가 없는 걸로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여러분, 노인들이잖아. 1년이나 되어버렸잖아. 성숙 안에는 이렇게 발달적으로 노쇠화 되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퇴행도 포함되는 개념이죠. 근데 변화가 없는 거로 나타났어도 실제로 그것이 원인과 결과 관계인지 시간의 경과 때문에 발생했는지 모르죠. 이건 시간의 경과 때문에 발생한 거죠. 시간의 경과가 성숙 효과죠. 사람이 달라졌어요. 인정하죠? 그래서 1번은 첫 번째 프로그램이 왜 두 번째 복지관에는 효과가 나타났을까? 두 번째 복지관에서는 첫 번째 복지관의 여가 프로그램을 모방해서 흉내내 버렸겠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이미 효과가 다 있어 버려요. 인정? 그래서 개입, 확산이 모방입니다. 성숙 효과 1번이 정답입니다. 자, 6번 생각보다 까다롭죠? 7번입니다. 외적 타당도를 제외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외적 타당도를 제외하는 요인은 출제자가 고맙게도 딱 2개뿐이 없다. 그 표본의 대표성의 문제 그리고 조사의 반응성의 문제인데 제발 기억난다고 좀 해주라. 뭐 이상한 것이 또 있네요. 가끔 이런 게 나와. 나와. 자, 그래서 그리고 실험 대상의 탈락, 예부 사건, 통계적 얘기, 개입의 확산이나 모방 이런 것들이 이제 입에다 거의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많아.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은 표본의 대표성과 조사의 반응성 딱 2개뿐이 없어. 이거 끝까지 구별 못하고 돌아가시면 조상을 배울 면목이 있을까 없을까? 제발 없다고 좀 해줘. 없죠. 자, 8번. 어떤 연구를 진행한 결과 호손 효과로 인해 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중 연구자가 연구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취해야 될 조치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호손 효과가 뭐죠? 기대되는 사회에 바람직한 행동들을 해버린다는 거지요. 자, 그럴 때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호손의 그 여직원 말고 그와 비슷한 다른 여직원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그 비처치 통제 집단을 추가해야 된다 그랬죠. 뭔 얘기냐면은, 자, 127페이지를 봐요. 그 아래쪽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금방 오늘 봤어도 이렇게 그 가슴을 울리는 내용이 아니라 기억이 안 나. 자, 비대면도 127페이지 아래쪽 양가로 5번을 보세요. 외적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표본의 대표성을 높인다. 조사 반응성을 줄인다. 조사 반응성의 문제 같은 것이 호손 효과 같은 것이거든요. 거기 있잖아, 위에 조사 반응성이 플라시보 효과하고 호손 효과 설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호손 효과를 줄이려면, 자, 피험자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실험 기간을 장기화시킨다. 비처치 통제 집단을 추구한다. 기억나죠? 근데 각각 읽어서 감동적으로 읽었어. 근데 여기서 문제 푸니까 어이씨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풀어보라고 그랬죠. 특히 사회복지 조사론에서는 문제 풀어보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왜? 우리하고 안 친해서 그래요. 이해했습니까? 네. 9번 문제. 다음 중 실험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는 꼭 무작위 할당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유사 실험 설계는, 근데 유사 실험 설계가 전부 다 통제 집단 있는 게 아니지. 그제? 그죠? 유사 실험 설계가 이거잖아요. 그런데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단순 시계열 설계 같은 건 통제 집단이 없죠. 음. 자, 그래서 무조건 있죠. 유사 실험 설계는 통제 집단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보세요. 제가 아까는 설명을 선생님이 할 때는 하나씩 할 때는 뭔가 다 알아먹고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문제로 딱 튀어나오면 전혀 다른 세계가 되어버린다. 슬픔이 좀 잔잔하게 파도처럼 밀려오죠. 그 다음에 유사 실험 설계는 대부분 사전검사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입니다. 순수 실험 설계는 유사 실험 설계에 비해서 당연히 내적 타당도가 높죠. 단순 시계열 설계는 유사 실험 설계의 범죄, 단순 시계열 설계가 포함되고 이게 통제 집단이 없다 그랬죠. 아까 강조할 때 봐봐. 이 단순 시계열과 복수 시계열은 통제 집단이 있다 없다로 구별된다고 했는데 엄매 문제로 나오니까 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내 마음의 지우개. 그쵸? 확실히 만만치 않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연구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인복지관의 노케어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40명을 무작위로 골라. 자, 40명을 무작위로 골랐어요. 20명씩 두 집단으로 배치하고. 자, 그 유명한 무작위 할당이 있었네요. 무슨 할당이 있어? 한 집단은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자, 개입을 했네요. 다른 집단은 아무로 개입하지 않았다. 다른 집단을 동계 집단, 개입한 교육을 실시한 집단이 자 실험 집단이에요. 10주 후 두 집단의 자원봉사 만족도를 비교 분석했다고 그랬죠. 이게 사후 검사를 했어요. 자, 근데 사전 검사를 했다는 말은 없죠. 그죠? 자, 그럴 때 사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내적 타당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지 않는다. 자, 검사 효과가 없죠. 검사 효과가 안 나타나죠. 자,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어떤 설계인지 한번 말 좀 해줘봐. 소리 내서. 자, 이게 지금 무슨 설계에 속합니까?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에 속하죠. 자, 그래서 사전조사가 없으니까 검사 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했대 서로 감동 다 받았죠. 오씨, 읽으니까 뭐야. 겁나게 헷갈려.
무작위 선정으로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지 않습니다. 자, 무작위 선정 맞죠? 무작위 할당이 됐죠? 자, 그 다음에 통제 집단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설계다. 자, 통제 집단이 있죠, 지금. 다시 말하면 통제 집단이 확보하기 어려울 때가 아니라 요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는 통제 집단이 꼭 있어야 되잖아. 근데 통제 집단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그러면 통제 집단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사전 검사를 하지 않아도 집단 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집단을 무작위 할당을 했기 때문에 서로 검사 않고도 동질적이다. 그래서 대략 동질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그랬습니다. 통제 집단 전후 비교에 비해 설계가 간단하고 사회조사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위하고 밑에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위에는 사전에 검사를 해서 동질성을 확보하죠. 그리고 개입 후에 사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쪽은 사전에는 검사 안 하죠. 다 무작위 할당 그 자체를 믿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한쪽만 개입을 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확실히 잘 머릿속에 안 들어가죠. 우리 선생님 그죠? 하면 안 되지 마. 하면 안 되지. 내가 화낼까 봐서 화낼까 봐 두려워. 자, 다음에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조사 설계는 일회 사례 연구보다 진일보한 설계다라고 했죠. 자, 일회 사례 설계보다 진일보한 설계. 자, 전실험 설계 중 일회 사례 설계보다 진일보한 설계. 일회 설계는 통제 집단이 아예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센터장님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 이쪽에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는 이제 센터장님 요거 해갖고 하기 전에 인지평가 한번 해보고 프로그램 진행한 다음 검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뭐죠?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 아니? 그래서 일회 사례 설계보다 진일보한 설계다. 시간적 우선성과 비교 기준이 존재한다. 내적 타당도 저해의 요인은 자 어찌됐건 전실험 설계에서는 내적 타당도가 높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답은 뭐죠?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인데 쉽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그 연극 비슷하게 했던 이유 아시겠죠? 그래도 머릿속에 남은 게 없잖아. 그치? 옆에다 써놓으세요. 아 슬퍼 그렇게 써놓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 그렇게 슬픔을 안고 그 빈 가슴으로 가서 60점씩 또 다른 데서 좀 채워주고 해서 넘겨서 합격 다 하신 거예요. 네, 인내심만 가지세요. 자, 12번 단순 시계열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단순 시계열 설계, 유사실험 설계죠. 이 최소한 있죠. 단순 시계열, 복수 시계열 이럴 때 이거 탁탁 튀어나와야 돼요. 이게 유사실험 설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옳은 것입니다. 자, 실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개입 후에 1회만 관찰합니까? 시계열이니까 이게 1회만 될 리가 없죠. 아까 그 그래프로 그려가면서 했어요. 검사와 개입의 상호작용의 효과에 대해서 통제가 용이하다. 자, 통제가 용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실험 설계 중에 하나다. 자, 선실험 설계입니까? 유사실험 설계입니까? 유사실험. 이건 준실험 설계죠. 순수실험 설계가 선실험 설계예요. 자, 그 다음에 통제 집단을 포함한, 자, 단순 시계열 설계와 복수 시계열 설계의 차이점은 부들부들 떨면서 아까 금방 얘기했어. 통제 집단이 있냐, 없냐. 알겠습니까? 종속 변수의 변화를 시계열로 추적 비교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어떻게 상승되는가를 시계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름이 단순 시계열. 근데 거기다가 통지 집단을 하나 넣어서 같이 조사하면 뭐예요? 복수 시계열 설계.
알아잡혔어요? 자, 일부 사건을 통제할 수 있는 실험 설계로 모두 고른 것은, 자, 솔로몬의 4집단 설계는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가장 정확한데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랬어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는 준실험 설계죠. 그죠? 아, 전실험 설계죠. 자, 죄송합니다. 전실험 설계. 전실험 설계죠. 그리고 아까 선실험 설계가 순수 실험이라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선실험 설계가 전실험 설계예요. 그리고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는 바로 현장 그대로를 검사하는 전실험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단일 집단 사후 검사 설계. 자, 단일 집단 사후 검사 설계도 전실험 설계죠. 현장 그대로를 설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일부 가해 변수가 통제 안 됩니다.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는 순수 실험 설계죠. 자,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는 순수 실험 설계고 어느 정도 외부 가해 변수가 통제가 잘 되니까 내적 타당도가 높은 거 아니에요. 정답은 기억 리을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집에 가서 문제를 통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요.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8교시 비실험 설계에 들어갑시다. 실험 설계가 아니다는 겁니다. 한 사례만 갖고 따지는 건데 독립변수 조작이 불가능하여 실험 연구를 실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용하는 설계 유형입니다. 자연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공동 변화와 그 순서에 대한 관찰에 기초를 두고 인과적 과정을 추론하는 겁니다. 자, 윤리성 문제 등 순수 실험 설계를 적용하는 시에 부적절한 사회과학에서 널리 사용하지만 근데 순수 실험 설계는요, 두 집단을 연구 목적으로 섞어갖고 무작위 할당한다는 것 그 자체가 그 노인들한테 가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부적절한 사회과학에서 널리 사용 가능하지만 독립변수를 조작할 수 없으며 해석의 오류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행단적 연구 설계도 있고 종단적 연구 설계도 있는데 행단적 연구 설계는 한 시점에 대한 조사, 한 시점, 여러 시점에 걸친 조사가 종단적, 이론적 설계, 상관관계 설계가 있는데 여러 시점에 걸친 조사하면 이거 공부했죠. 경향 연구, 패널 연구, 코호트 연구. 코호트 연구가 동년배 연구요. 요 설계에 해당됩니다. 이건 저 앞에서 이제 공부했으니까 이 정도로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일 사례 설계요. 무슨 사례? 단일 설계세요. 부부간의 사이 좋으십니까? 부부 갈등이 있어. 부부간은 맨날 싸우고 갈등이. 그래서 갈등 지수를 이제 개념에 부부 갈등이 있다는 개념을 조작화해서 수치화 시켰어요. 그랬더니 갈등 지수가 100점 만점에 갈등이 높은 쪽이 100이라면 80, 70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다가 상담을 개입했어. 개입을 했어. 그러니까 상담자의 부부 상담이 있었다는 거죠. 부부 상담에 개입했어. 그래서 갈등 지수가 최고가 100이고 최고가 있는데 부부 갈등 지수가 80, 70 이렇게 움직이다가 상담에 개입되고 나서는 40, 30으로 줄었어요. 이런 사례를 지금부터 반복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부부 갈등이
조작화, 수치화 해가지고 보니까 부부 갈등이 그 집이 100점의 갈등 최고 지수에서 80, 70 뭐 이렇게 유지되다가 상담이 개입되고 나서 어떻게 40, 30으로 낮아진 겁니다. 그러면 이 개입 효과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떤 집단을 갖고 있어요. 그 부부만 갖고 있어요. 부부 싸움만 갖고 있죠. 이런 걸 무슨 사례라고 해요? 단일 사례라고. 알겠죠? 근데 상담만 개입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여행 프로그램도 개입하고 놀이 프로그램도 개입하고 취미 프로그램도 개입할 시킬 수도 있겠죠. 그것은 이제 다음에 하기로 하고 A, B 뭐 이래 갖고 자, 단일 사례의 설계 개념에 들어갑니다. 단일 사례 설계의 개념, 의미, 단일 사례 설계는 단일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저 부부 갈등 저 사례, 김 씨하고 이 씨 부부, 김 씨 부부 사례, 단일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개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조사 방법.